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 여러분. 즐거운 사회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또 그에 따른 사회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점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8쪽부터 해당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높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촌향도 현상입니다. 이촌향도 무슨 뜻일까요? 촌, 농촌에서 이사해서 도시로 향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모여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대로 농업 중심 사회였던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업화 시대를 시작하고 도시에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그리고 또 여러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할 만한 기반 시설들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던 도시는 도시대로, 또 힘 좋은 청년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버리는 농촌은 농촌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도시에 인구가 몰려들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택, 수도, 전기, 교통, 교육시설 등이 부족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지만 도시가 발전하는 만큼 사람들은 더욱더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부족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농촌 지역에 가보면 도시로 떠난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신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죠. 다음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다른 말로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받고 소외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든 청년들로 일을 할 사람은 많은데 이들에게 주어진 공장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적은 임금, 그러니까 급여를 주고도 많은 일을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애타게 일자리를 찾던 청년들은 그런 일이라도 해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환기도 잘 되지 않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공장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던 것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향상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든지, 회사 측의 부당한 해고 통보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YH 무역 사건이라든지 하는 사건들이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줬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지금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궁금하거나 관심이 가는 학생은 선생님이 따로 준비한 이 영상, 지금 화면 위쪽에 뿅 하고 나올 거예요. 시간 될 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삶도 많이 개선되고 또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으며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나라 전체가 자신감과 흥분감으로 가득 차 있던 1990년대,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이뤄낸 이런 급속도의 경제 성장 속에서 애써 모른 척 뒤로 밀어두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1990년대입니다. 거의 1990년대 내내 잇따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대형 참사들입니다. 당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고 두 가지가 바로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였죠. 1994년 10월에 어느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바쁘게 차들이 달리고 있던 한강 다리 성수대교 한 토막이 순식간에 뚝 끊어져서 강물 아래로 추락했던 사고였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는 불과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요. 수많은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던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던 백화점 건물이 통째로 와르르 무너져서 사망자만 거의 500명이 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사고 모두 다 제대로 된 안전 검사도 없이 그저 빨리빨리만 외치면서 부실하게 건물을 짓고 또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관리도 대충대충 하던 그 시기에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주에서는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부산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되는 사고, 목포에서는 여객기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 또 서해 회리호라는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죠.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를 떠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사고들 모두 믿기세요? 1993년 한 해에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이후에도 앞에서 얘기했던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외에도 충주에서는 유람선의 화재 사고가, 서울의 주택가와 또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는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1997년에 미국 괌으로 가던 우리나라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세월호 사고 같은 대형 참사가 거의 매년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대형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는 사고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들, 이후 우리나라 전체에 일어날 비극에 대한 예고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른들한테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IMF 구제금융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업들은 신나게, 무리하게 사업을 소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것도 능력 이상으로 외국에서 돈을 마구 빌려서요.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고 수많은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 즉 망하게 됩니다. 기업이 망했으니 당연히 그곳에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됐겠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IMF라는 국제금융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당장 부족해서 급해진 외환, 즉 달러를 빌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97년 이후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 위기 그리고 IMF 구제금융 사태입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어느 뉴스에서 앵커가 했던 멘트입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해오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정부,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불과 4년 만에 IMF에서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장롱 속에 금부치들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나라의 부족한 달러를 벌자, 이런 금모으기 운동을 벌여서 큰 감동을 주기도 했죠.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시행했고 또 기업들은 그동안 무리하게 벌였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군사를 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팔려 나갔는데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IMF를 맞았던 삼성. 이 삼성은 자동차 회사를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라는 곳에 팔게 되고요. 그룹 전체가 해체됐던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대우그룹의 자동차 회사는 미국 GM사의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 이름이 르노 삼성자동차, 또 한국 GM, 쉐보레라고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바뀌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외환위기 시절이 선생님이 딱 여러분 나이 때였어요. 선생님이야 어린 나이였으니까 뭐 직장을 잃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나라 경제가 폭삭 망해버린 상황이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도 못 갔고요. 코로나. 여러분들도 수학여행 못 간 건 똑같네요. 그리고 중학교 갈 때 교복을 사면은 선생님보다 바로 한 살 위에 형들 때만 하더라도 사은품으로 삐삐도 주고 뭐 인라인 스케이트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 교복 회사들이 어려워졌는지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갈 때, 그래서 중학교 교복을 살 때는 그런 사은품들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라고도 하죠. 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경제적으로 극과 극이 벌어진다. 그래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이 보장돼 있다. 이런 내용 배웠었죠. 자기 능력대로 경쟁해서 사람들 간의 경제력, 재산 차이가 벌어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능력 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 간의 경제력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면 어떤 개인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기회, 물론 학교는 똑같이 다니죠. 그런데 학원이라든지 학비가 비싼 대학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 어떤 것에 내가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한 번 실패하면 그대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도 요즘에 많이 쓰던데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요. 이렇게 흙수저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 그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챙기는 것조차도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면 경제적으로 나누어진 계층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결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제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의식주 같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고 또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배려받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빈부의 격차 또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런 법률들을 만들고 또 이외에 이런 차이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법률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률들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최소 생계비라든지 양육비라든지 학비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요. 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국회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국회나 정부의 도움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들에 찾아가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죠. 다음은 노사 갈등 문제입니다. 노사 갈등. 무슨 뜻일까요? 노동자와 사용자의 앞글자를 따서 노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업이겠죠? 아무튼 이 노사 간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노동자, 다른 말로 근로자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당연히 이 노동자들은 쾌적한 근무 환경 속에서 높은 임금,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또 잘릴 걱정 없는 안정된 일자리 원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사용자, 기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업의 최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윤이라고 그랬죠. 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줄이는데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 즉 인건비, 직원들의 월급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일자리 개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이런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하겠죠.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게 되면 노동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리는 파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파업이 계속되게 되면 기업의 생산활동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아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노사 갈등이 심해지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노사 갈등은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 달갑지는 않아요.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노동자들이 소득을 얻지 못하면 그만큼 들어오는 세금이 줄겠죠. 그리고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업들이 노동자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또 노동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중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노동자의 대표들, 그리고 사용자의 대표, 그리고 정부의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타협을 이루어가는 1단원에서 배웠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만든 것이죠. 예전에는 노동자의 노, 사용자의 사, 정부의 정을 떼서 노사정위원회라고 불렀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해 온 만큼 우리의 환경도 급격하게 오염되어 왔습니다.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또 다른 나라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또 다른 나라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오염 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파란 하늘 보기 힘들어졌죠. 이 외에도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가축의 똥, 오줌 이런 것들로 하천이 오염되고 또 에너지, 전기를 말하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요. 이런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기업들이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합니다. 자동차 이외에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도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환경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정부가 할 일이겠죠. 다음, 기업들은 이에 따라서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또 제품들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오염 물질들을 줄이는 방법들을 항상 연구해 나가고 실제 현장에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떨까요? 우리 시민들은 환경보호 운동이나 에너지 절약 운동, 뭐 이런 거창한 것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21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모두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122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122쪽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는 활동입니다. 교과서 예시에서는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리수거 또 뭐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를 정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면 되겠고, 아니면 내가 정부에서 일하는 대통령 아니면 뭐 관련된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 이러면 직접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겠죠. 교과서에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23쪽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 빈부격차, 노사 갈등, 자원 부족,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성한 내용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준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과서 124쪽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발달 과정을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온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포함해서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소단원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세 번째 소단원,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